김성종 추리 소설 안개의 사나이. (5장) 수사 노트 2번째. 내가 만나본 바에 의하면 항상 운동 모자를 눌러 쓰고 다니고 그림자라는 별명을 가진 너구리팀 팀장 하반장은 명석하고 기민한 수사관이었다. 젊은 나이지만 항상 절제된 태도로 문제에 대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하게 된 건 나한테는 불행한 일이었다. 7월 8일 화요일 오전 8시 45분. 7월 7일에는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굵직한 사건이 2개나 있었다. 하나는 유달희 피살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국 국적의 KH 여객기 추락 사고였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은 하루 종일 2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었고, 신문에는 오후에 배달된 석간에 2사건에 관한 기사가 크게 다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국내의 모든 조간신문에는 2사건에 관한 이런저런 기사들이 지면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실려 있었다. 유달희 피살 사건은 그렇다 치고 KH 여객기 추락 사고가 그렇게나 크게 취급된 것은 사망자 가운데 한국인이 무려 129명이나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난징 대학살 추모 집회에 참석하러 가던 아시아 자유평화연대 회원 48명이 포함돼 있어 애석함을 더했다. 한꺼번에 일이 터져대니 정신을 못 차리겠구만. 그러게 말이에요. 머리가 훌렁 벗겨진 40대 중반의 최 형사가 보던 신문을 한쪽으로 치우며 중얼거리자 여형사인 서영이 맞장구를 쳤다. 그녀는 최 형사가 보던 조간신문을 얼른 집어들고 대충 훑어보았다. 그 옆에서는 비쩍 마른 박 형사가 이마에 주름을 잡은 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50 안팎으로 보이는 그는 위가 좋지 않아 소화장애를 겪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몹시 마른 모습에 얼굴빛이 항상 창백했다. 위가 좋지 않다면서도 그는 식사 때마다 소주를 즐겨 마시곤 했다. 사망자 가운데 부산 사람도 몇 명 되나 봐요. 서 형사가 말했다. 해장국이 나오자 그들은 탁자 앞으로 바싹 다가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박 형사는 반쯤 먹다 말았지만 다른 2 형사는 해장국을 맛있게 먹어치웠다. 소주 2병까지 곁들여 마시고 난 그들은 달맞이 언덕으로 향했다. 달맞이 언덕 오솔길은 아침나절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 그들의 연령대는 30대에서 60대가 대부분인데 성비를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은 것 같았다. 서 형사는 박 형사와 함께 아래쪽 오솔길로 내려갔고, 최 형사는 위쪽 오솔길 중간쯤에 있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만났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바람 한 점 없이 후덥지근한 날씨여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열심히 산책들을 하고 있었다. 어제처럼 안개가 끼진 않았지만 언제 또 그것이 찾아올진 알 수 없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던 중년의 사내가 멈춰서면서 2 사람을 쳐다보았다. 박 형사는 잠자코 있었고 말을 거는 쪽은 주로 서 형사였다. 해운대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예, 무슨 일입니까? 중년 사내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면서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실례지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매일 이 길 산책하신지요? 뭐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하는 편이에요. 살인 사건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네. 어제 발생한 살인사건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시쯤에 산책하십니까? 뭐 8시에서 9시 사이에 합니다. 어제는 몇 시에 하셨나요? 어제는 비도 오고 그래서 안 했는데요. 유다리 후보를 아십니까? 알죠. 개인적으로는 모르고요. 30대로 보이는 여자 2명이 반대쪽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박 형사가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그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다. 서 형사는 수첩을 꺼내 들었다. 실례지만 성함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만배라고 합니다. 연락처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 형사는 사내가 불러주는 걸 수첩에다 꼼꼼히 적었다. 하시는 일은 뭡니까? 마누라하고 부동산 중개업 하고 있어요. 유 후보는 새벽에 바위에 앉아서 묵상을 하곤 했는데요. 그걸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얘기는 들었지만 보진 못했어요. 꼭두 새벽에 그런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 시간엔 나오질 않으니까요. 항상 혼자 산책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 집사람하고 가끔 같이 나오는 거 말고는 주로 혼자 합니다. 산책하시다 보면 가끔 아는 사람 만나지 않으십니까? 뭐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주 만나는 사람은 누가 계신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 있으면 성함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 형사가 귀찮게 계속 물어대자 사내는 난처해 하는 표정을 지었다. 자주 만나는 사람으로는 김 사장이라고 저 아래서 찜질방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찜질방 이름이 뭐죠? 파노라마 온천입니다. 네. 그 밖에 또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상대가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 다요. 그런 사람으로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이창배라고. 그 사람도 자주 산책하더라고요. 오다 가다 자주 만나는데 아직 인사는 안 했어요. 연락처는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이제 좀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중년 사내는 뛰듯이 가버렸다. 박 형사는 서 형사처럼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고 대충 물어본 다음 여자들을 진작 보내놓고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다. 그는 이런 식의 수사를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얼굴 가득히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반장이 지시했기 때문에 하고 있긴 하지만 서 형사에 비해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중이었다. 에휴, 이 산책객 명단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다 일일이 만나봐야 하는 게 문제라고. 이 더위에 이런 비생산적인 짓을 하다니. 하지만 가만 앉아서 범인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내 말은 효과적으로 하자는 거야. 인력도 없는데 쓸데없는데 낭비하지 말고. 서 형사는 말다툼이 될까봐 입을 다물었지만 그가 심히 못마땅했다. 별로 웃음이 없는 창백한 표정도 그렇지만 수사관으로서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질 않았다. 그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법이 없어서 항상 뒷전에서 마지못해 움직이면서도 불평은 도맡아 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나이 많은 박 형사에게 대놓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녀는 가급적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하곤 했다. 서영사는 35의 노처녀로 이렇다 할 개성이 없는 아주 평범하게 생긴 게 오히려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는 그런 여자였다. 수더분하게 생긴 데다 항상 웃는 얼굴이어서 그녀가 형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모두 의외라는 듯 다시 한번 쳐다보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외모와 달리 명사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녀는 사격을 유난히 좋아했고 남자들도 기피하는 거친 강력계에서 일하게 된 것도 자청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달맞이 언덕 오솔길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만나 탐문 수사를 벌이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후부터, 그러니까 하반장의 지시를 받고 나서였다. 그런데 탐문 수사에서 만난 산책객들의 숫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질 않았다. 적어도 수백 명은 될 줄 알았는데 이틀째 오전까지 확보된 수는 10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일단 여자들을 제외시키고 보니 그렇게 줄어든 것 같았다. 한편 최 형사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으려니 자꾸만 졸음이 밀려왔다. 그는 몇 번 길게 하품을 하다가 두 눈을 스르르 감았다. 그대로 내일 아침까지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얼마 전에 부업으로 차린 조그만 식당이 너무 장사가 안 돼 걱정하고 있는데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슬그머니 뜨고 곁눈질로 쳐다보니 여자 두 사람이 다가와 옆에 있는 다른 벤치에 앉는 것이 보였다. 한 명은 머리가 하얀 노파였고 다른 한 명은 챙이 넓은 밀짚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도로 눈을 감았다. 다 늙은 노파들이 살인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런 여자들을 상대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건 시간 낭비요 입만 아플 뿐이다. 그냥 건너뛰는 거다. 아, 참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그 연세 시집까지 내시고요. 죽기 전까지 10권 채우려고 그래. 모레 출판 기념회 때 꼭 와요. 그럼요, 가야지요. 나는 그 출판 기념회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들 며느리가 나서서 꼭 해야 한다고. 아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말하는 것으로 보아 교양과 수준이 좀 있는 여자들 같았다. 하지만 살인사건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았다. 와, 선생님은 이런 데 사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달맞이 언덕에 사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부산에 이만한 데는 없지. 특히 이 오솔길은 아주 그만이야. 꾸불꾸불 오르락 내리락. 오솔길 치고는 아주 리드미컬하게 돼 있어. 이리로 이사 와. 그러고 싶지만 애들 아빠 직장이 김해 쪽이라 여긴 너무 멀어요. 아, 그래, 그렇지. 김해는 너무 떨어져 있지. 그나저나 요즘 작품 활동 안 하나? 시집 나온 지 꽤 됐잖아. 네, 꽤 됐어요. 틈틈이 쓰고 있긴 한데 나중에 읽어보면 마음에 안 들고 유치한 데가 너무 많아서 책 만들어내기로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못 내고 있어요. 아이고, 조시는 그게 문제야. 너무 결벽증이 심해. 어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대화 내용을 미루어 보니 그들은 시를 쓰는 여자들로 아마 스승과 제자 아니면 선후배 사이쯤 되는 것 같았다.
그 김해 쪽에는 문인들이 좀 있나? 네, 좀 있기는 한데요. 거의 안 만나고 있어요.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해요. 아유, 하지만 그 너무 외톨이로 지내는 거는 좋지 않아. 정신 건강에도 안 좋다고. 너무 자주 어울리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적당히 어울리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보도 얻고 작품 얘기도 하게 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말이야. 잃는 것보다 유익한 게 많아요. 네, 그렇긴 한데요.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돼요. 여기 달맞이 언덕에도 문인들이 있나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 화가들하고 화랑 같은 건 많은데 이상하게 그 문인은 없는 것 같아. 그 추리 작가가 한 사람 있기는 한데 아유, 나는 그 살인 사건만 다루는 그런 작가는 본능적으로 싫어. 혹시 구림 씨 아닌가요? 아마 그럴 거야. 저도 그 추리 작가가 여기 산다는 말 들었네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노파는 좀 놀라는 표정으로 모자를 쓴 여인을 쳐다보았다. 전요, 그 작가 쓴 추리소설 아주 좋아해요. 처음에는 추리소설 그러면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는데요. 아유, 그 사람 쓴 거 읽어보고는 저도 모르게 추리소설 광이 됐다니까요. 구림 씨 작품 읽고 나니까 다른 순수소설은 재미없어서 못 보겠어요. 말이 순수소설이지 유치하고 너무 수준이 낮아요, 사실. 줄거리도 재미 하나도 없고. 거기에 비해서 구림 씨 작품들은요, 추리소설이지만 그 강렬한 메시지 같은 게 있어요. 중량감, 묵직한 중량감에다가 지적 수준도 상당히 높고요. 웬만한 작가들보다 시야가 훨씬 넓어요. 무엇보다도 문학적 형상화에도 성공했다고 봐야죠. 단순히 추리소설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도 없다고요. 언제 그렇게 추리소설 마니아가 됐나. 시인이 살인사건이나 다루는 추리소설을 좋아하게 되면은 시적인 영감이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 조심하라고.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선생님. 선생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자, 이만 가보자고. 여자들이 일어나 그 앞을 지나갔다. 최 형사는 슬그머니 일어나 그녀들의 뒤를 따라갔다. 마침 담배가 떨어져서 박 형사한테 가서 담배도 얻고 그녀들의 이야기도 마저 들을 겸 해서 뒤를 따라붙은 것이다. 근데 선생님, 구림 씨를 이렇게 직접 모르세요? 몰라. 얼굴은 알지. 그치만은 만나면 서로 모른 체하고 지나쳐. 그 사람은 내가 시를 쓰는 줄도 모를 거야. 이 오솔길에서 산책하다가 마주칠 때가 좀 있었지. 하지만 뭐 굳이 통성명할 필요도 없고 해서 그냥 뭐 몽예하고 지나가요. 오늘 혹시 나왔을지도 모르네. 그래요? 저는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 양반도 산책 자주 하나요? 그런 것 같아. 어느 시간에 나오나요? 시간을 알면은 지키고 있다가 좀 만나면 되겠네요. 아이고, 못 말리겠네. 시간은 잘 모르겠고, 뭐 일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 나는 아침에 산책할 때도 있고, 오후에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그 사람 만나는 거를 보면은, 그 사람도 뭐 산책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은 것 같네.
무섭게 생겼나요?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추리 작가 인상하고는 영 딴판이야. 소설에서 사람들 막 죽이고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게 생긴 줄 아는데 실제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아주 평범하고 사람 좋은 그 면석이처럼 생겼어.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참, 달맞이 언덕에서 시장 후보가 살해됐다고 떠들썩하던데 바로 이 오솔길 아닌가요? 그래, 맞아. 조금 더 가면은 그 사람 죽은 데가 나와. 아, 안 됐군요.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아유, 기분은 썩 안 좋지. 왜 하필이면 이 오솔길에서 그런 사건이 났는지 모르겠어. 나 같은 늙은이야 뭐 누가 건드리기나 하겠어? 사람들 말로는 안개 때문이라는데. 안개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는 안개가 아주 자주 껴. 근데 어제는 특히 아주 유난히 심했지. 나는 산책하려다가 안개가 너무 심해서 포기를 했다니까. 어떤 점쟁이 말로는 달맞이 언덕에는 홀령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안개가 자주 끼는 게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개 속에 홀령들이 섞여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어제 발생한 그 살인 사건은 안개의 저주 때문에 일어났다고들 하는 거야. 그 말을 믿으세요? 아이, 믿진 않지만 짙은 안개 속에 서 있다 보면은 그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그 점쟁이 굿하면은 홀령 사라질 거라고 하진 않았나요? 아이, 점쟁이니까 그런 말은 하지. 그런데 보통 굿을 해서는 안 된대. 구청 차원에서 대규모로 벌이지 않으면은 좀처럼 홀령들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대. 구청 차원의 굿이요? 모자를 쓴 여인이 모자를 벗어 흔들며 웃었다. 실례합니다. 최 형사가 때맞춰 그녀들을 불러세웠다. 걸음이 멈추고 돌아선 그녀들은 의아한 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림자 사나이 하반장은 부검의가 보여주는 피살체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부검의는 핀셋으로 가슴의 상처를 헤집으며 설명했다. 상처의 깊이는 12cm 정도 되는데 보다시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찔렸어요. 칼을 왼손에 잡고 찌르면 이런 상처가 생기죠. 다시 말해서 범인은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검이는 목의 상처를 건드렸다. 여길 보십시오. 여기는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왼쪽 경동맥을 자르면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히 그었어요.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있었다면 이런 상처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경황 중에 칼을 휘두를 경우 왼손잡이하고 오른손잡이의 특징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거든요. 부검이는 계속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다. 시신을 다루다 보면 역겨울 때가 많아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토할 것 같다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줄담배를 피워댔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볼이 홀쭉한 부검이는 담배꽁초를 비벼 끈 다음 그림자 사나이를 슬쩍 쳐다보았다. 내가 보기에는 전문가의 솜씨 같아요. 딱 2번 솜씨를 발휘했어요. 부검이는 수술용 칼을 집어들었다.
과일 깎을 때처럼 칼을 움켜쥐고 가슴을 한 번 찌른 다음 목을 세게 컸어요. 그렇게 2번 칼을 사용한 다음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확신에 찬 단호한 칼질이 아니고는 이런 상처를 내기가 힘들죠. 전문가가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는 새 담배에 다시 불을 붙였다. 나는 지금까지 1000구가 넘는 시신을 부검했는데 전문가하고 아마추어의 솜씨는 확연히 달라요. 전문가 솜씨는 보기 드물고 거의가 아마추어들의 우발적 소행이 많죠. 아마추어들의 특징은 칼을 과일 깎는 것처럼 잡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찢기 좋게 이렇게 움켜잡아요. 그리고 한두 번으로 끝내지를 못하고 미친 듯이 찍어대는 게 특징이죠. 숨이 끊어지지 않을까 봐 겁나서 그러는 거죠. 오버킬입니다. 부검실을 나온 그림자 하반장은 화장실로 가서 소변을 본 다음 모자를 벗고 얼굴과 손을 씻었다. 왼손잡이 전문가. 그는 모자를 눌러쓰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쳐다보았다. 수사회의에서 보고할 거리가 생겨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수사회의는 오후 5시 수사본부가 설치된 해운대 경찰서 별관에서 열렸다. 전체 회의는 오전 8시와 오후 5시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열렸고 간부회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었다. 수사에 투입된 전문 인력은 100여 명이 넘었고 그 수는 계속 불어나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항상 일손이 딸린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었다. 전체 회의는 간부들과 급조된 15개 팀이 모두 참석해서 그동안 확보한 단서들을 발표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또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산만하기 그지없었다. 유 후보의 여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수선하던 회의장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남의 여자 관계란 항상 흥미있게 마련이었다. 눈에 흰자위가 많은 1팀 팀장이 목에 힘을 주면서 입을 열었다. 유 후보는 여자들한테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갖출 거 다 갖추고 있는 데다 미남이고 시장이 될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컸던 만큼 그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항상 여자들한테 둘러싸여 살았는데 그게 가정생활에는 역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부인하고 사이가 극도로 나빴습니다. 그래서 별거한 지도 꽤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 정보 확실해요? 새파랗게 젊은 수사본부장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예, 거의 확실합니다. 그 집 가정부하고 운전사한테서 들은 얘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캐면 캘수록 유보 여자 관계가 깨끗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들 속에 파묻혀 사는데도 어떤 여자하고도 깊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여자들한테 매우 친절했지만 그 이상에서는 절대 넘질 않았어요. 그럼 여자 관계는 접어두고 다른 관계를 알아봐요. 형사과장이 말했다. 그러자 1팀장이 얼른 말을 이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자 관계가 깨끗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무슨 이유? 그는 게이였습니다. 뭐라고? 신뢰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하나같이 놀라는 표정들이었다. 반응이 예상대로 큰 것을 보고 1팀장의 흰자위 많은 눈이 더욱 희번덕거렸다. 그는 의기양양해서 말했다. 그는 게이가 확실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이야. 신중히 생각해서 얘기하라고. 정말 호모새끼가 맞아? 형사과장이 토끼 눈을 하고 물었다. 네, 확실합니다.
송 후보 측에서는 극비리의 정보를 확보하고 조만간 그 사실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네요. 신뢰가 다시 술렁거렸다. 그 정보는 어디서 난 겁니까? 증거가 있나요? 수사본부장이 추궁하듯 물었다. 네, 증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떤 증거? 유 후보가 데리고 논 어린 소년 한 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증언을 받아뒀습니다. 어린 남자애들을 좋아했답니다. 이번에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자가 상대한 다른 소년들의 신병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수사본부장이 책상을 두드렸다. 아하, 이건 유 후보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니까 밖으로 절대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비밀 유지 잘해주세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명예훼손으로 우리 쪽에서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린 지금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거지 피살자의 동성애 관계를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수사해야 하는 만큼 동성애 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잘 알아요. 동성애 관계 수사는 앞으로 나한테 직접 보고해 주세요. 수사를 하되 은밀히 하고 특히 기자들 귀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당 쪽에도 새나가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 주세요. 동성애 관계가 알려지면 늑대 새끼들처럼 들고 일어나 우리 경찰을 물어뜯으려고 할 거예요. 송 후보 쪽에서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고 있었다고 해도 유 후보 이미 죽은 마당에 그걸 굳이 세상에 알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봐야 득될 것도 없을 테니까. 네, 조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기양양해하던 1팀장은 금방 풀죽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2팀장은 유 후보의 원한 관계에 대해 보고했다. 생전에 유 후보는 대중적인 인기가 높긴 했지만 뒷조사를 해보니까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정치인이라면 적이 많을 수밖에 없지. 네, 근데 그게 그렇긴 한데 원한을 살만한 짓을 적잖게 한 것 같습니다. 그를 가까이서 알고 있는 사람들 말로는요. 기회주의자인데다가 무척 냉혹한 인물이다 이렇게 유다리를 평가하더라고요. 특히 약자한테는 오만하게 굴고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는 거죠. 한번 실수하거나 눈밖에 나면 절대로 용서할 줄을 모르고 두 번 다시 보려고도 하질 않았대요. 그래서 헌신적으로 일하던 사람들도 한순간의 잘못 때문에 곧장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비정한 사나이고 그래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인가요? 수사본부장이 간단히 보고하라는 뜻으로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유 후보가 장관했던 피일보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별로 대단치도 않은 기사였는데요. 오보를 내는 바람에 사장 이하, 편집국장, 담당 부장, 그리고 담당 기자까지 단칼에 목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갈수록 피살자한테 불리한 정보만 나오는군요. 다른 지역에서 지원차 온 간부 하나가 말했다. 자세한 얘기는 그쯤 하고 결론을 말해봐요. 아, 네. 그래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알리바이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캐면 캘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 조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팀장은 보고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뒤이어 일어난 3팀장은 유 후보의 재정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다. 밖으로는 유 후보의 재정 상태가 아주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봤더니 정반대였습니다.
너무 나빠가지고요. 거의 파산 상태에 있더라고요. 파산 상태라고요? 수사본부장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그뿐 아니라 모두가 놀라는 표정들이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극소수였는데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듯했다. 그 은행 빚이 이미 2천억 원대에 가까웠는데요. 갚을 능력이 거의 없었다고 하나요? 특히 피일보는 부실 덩어리랍니다. 부도 직전이라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나마도 버티고 있었던 게 유 후보가 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다네요. 시장에 당선되기만 하면은 재정상 어려움이 일거에 풀릴 거라는 기대로 빚쟁이들이 참고 기다려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시장에 당선되면 저절로 떼돈이 생기는가? 수사본부장이 눈을 굴리며 물었다. 여기저기서 야릇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이 호전되겠죠. 조건 없이 도와주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뭐 공사를 미끼로 커미션을 주는 데도 있을 거고. 아이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대놓고 그렇게를 안 하고 방법이 다 있다는 거지.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법에 걸리게 하겠느냐고. 근데 말이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알기로 이 후보는 H그룹 회장 사위 아닌가? 아니, 그렇게 든든한 재정적 후원자가 있는 사람이 왜 파산 직전까지 갔다는 건가? 수사본부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3팀장을 바라보자 그는 마치 비밀 보따리를 풀어놓듯 은근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예, 저도 그 점이 수긍이 안 가서 알아봤더니요. H그룹에서는 이미 유 후보하고의 관계를 청산했다고 합니다. 유 후보가 H그룹 회장의 사위가 된 게 8년 전이었는데요. 슬아의 아들은 하나 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5살 땐가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를 했대요.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부부 사이가 급격히 악화됐고요. 별거 한 지도 한참 됐고 부인은 이혼을 바랐지만 유 후보 쪽에서 한사코 반대를 해서 그냥 별거 상태로 질질 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상 이혼 상태였기 때문에 H그룹은 유 후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모두 중단하고 그동안 유지해왔던 관계도 다 청산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유 후보에게 미칠 정치적 손실은 고려해서요. 비밀에 붙여왔을 뿐이라는 거죠.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이 바야흐로 드러나고 있군. 그 사람, 그 빛나는 학력이며 이력도 다 가짜인 건 아닌가?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팀에서 유 후보 학력, 이력 이런 것들까지 샅샅이 한번 알아봐요.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림자 하반장은 합동수사회의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보고를 빼놓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1시간가량이나 기다려서야 발언할 수 있는 차례가 됐다. 그는 9팀을 맡고 있었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모자 좀 벗지 그래. 하반장은 마지못해 운동모를 벗었다. 그의 머리는 짧았고 이마 부분이 훤해 보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모난 두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부검 결과 범인은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9팀은 달맞이 오솔길을 자주 산책하는 사람들을 이틀 동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한 남자 명단이 현재까지 168명으로 나타났고요. 이 사람들의 일부는 이미 알리바이가 확인됐고 나머지는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명단은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인원 보강을 요청합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림자 사나이는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것은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그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시간 낭비 아니냐 말이야. 그림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초동 단계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팀에 인원을 더 보충해 주죠. 수사본부장이 호의적으로 말했다. 네. 김성종 선생님의 안개 사나이 안잡이 영상상 3부 여기에서 일단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거 완전히 안잡이 혼자만의 뇌피셜인데요. 우리 김성종 선생님은 정말 전문 킬러이셨던 게 아닐까요? 작품에 너무 많이 추리 작가인 그러나 사실은 킬러인 주인공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죽은 걸로 되어버려서 이 킬러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에 들뜨는 뭐 그런 유형의 모티브는 70년대에 출간됐던 단편소설 소개해드린 것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제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오래된 한국 단편들 모아서 왜 가끔씩 드렸잖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안잡이에서 한국 추리소설 굉장히 많이 훑어드렸었는데 예전 작품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커밍아웃을 하실 수는 없으니까 소설 속에서 이렇게 속죄를 하고 계신 건가 하는 완전히 저만의 엉뚱한 상상이죠. 네,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빨리 저는 또 4부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하루에 한 편씩은 보실 수 있게 하려고 일정을 제가 지금 열심히 달리는 중이니까요. 참,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공유 해주셔야 합니다. 하이프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에 가끔 올라오는 쇼핑 품목들 있잖아요. 그걸 꼭 구매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그 링크를 타고 그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물건을 구입하시면 안잡이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돌아옵니다.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되니까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하는 기본이죠. 겨울이니까. 영하 10도, 막 15도 이렇게 내려가는 추위가 또 찾아왔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TMI 타임. 제가요, 쉬다가 왜 유튜브 영상 이렇게 스크롤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이미 했더라고요. 천천히 달리기의 기적? 뭐 그런 거. 제가요, 오늘 녹음하다 중간에 쉴 때 제가 1층에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 걱정 없이 그 슬로우 달리기를 했거든요. 저희 집이 좀 길쭉해요. 그런데다가 슬로우 달리기는 보폭이 좁은 채로 달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겨우면 실내 자전거 타고 또 뛰고 그렇게 하니까 30분 채워졌는데요. 어머, 한두 시간 지나니까 벌써 다리에 알이 베겨가지고 막 아픈 거 있죠. 이게 그렇게 효과가 좋다네요. 네. 한번 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물러갑니다.